노양진 교수님은 전남대 철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서던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전남대학교 철학과의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노양진 교수님은 주로 언어철학과 윤리학, 철학 방법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노양진 교수님께서 주로 연구하고 계신 주제인 몸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며 사유의 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철학에서 몸 철학으로의 전환은 특정한 주제나 이론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본성 자체에 대한 시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몸 중심의 체험주의 시각을 통해서 이성, 진리, 의미, 언어, 철학 등의 철학적 주제들을 새롭게 조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연은 동양 철학을 공부하는 우리 학우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유의미한 참조점이 될 수 있는 뜻깊은 그런 강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양진 교수님의 저서로는 상대주의의 두 얼굴, 몸, 언어, 철학, 몸이 철학을 말하다, 나쁜 것의 윤리학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삶으로서의 은유, 도덕적 상상력,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을 넘어서 등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 단장님이신 김도일 교수님의 인사 말씀을 잠깐 청해 듣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도일입니다. 저기 수요 오찬 강의라고 이제 제목이 붙어서 노양진 교수님 오늘 모시게 된 귀한 자리인데요. 수요 오찬 강의 취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지난 여름, 지금 여름, 겨울방학 때 이 수요 오찬 강의 포맷을 이제 만들어서 좀 이제 기존에 있는 어떤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국내에서 특히 우리가 학생들이 꼭 소통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오전에 강의를 듣고 어,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좀 더 인터랙션이 잘 친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포맷을 개발하려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전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방식이 됐습니다만 이 취지 자체는 사실은 어, 이렇게 딱딱한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고 좀 이렇게 친밀한 방식으로 어, 우리 가까이에 있는 많은 석학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자 이런 생각이 기본적인 포맷에 대한 어떤 제 의도였습니다. 저희의 의도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여러 뭐 외국의 대학에 있는 외국 대학들을 예를 들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외국 대학들 보면 뭐 콜로퀴움이나 아니면 여타 세미나 같은 것을 하면 외부 학자들이 초청이 돼서 강연을 하고 나면 그게 뭐 강연을 듣고 많은 그런 시간이라기보다는 그 학과 자체가 그 주제를 중심으로 그 강연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모여서 서로 소통도 하고 그 주제를 통해서 또 의견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대단히 어떤 모임의 어떤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요 오찬 강의가 그런 형식이었으면 좋겠고 향후에 단순히 BK 장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유학대학 전체의 어떤 대학원생, 심지어는 학부생까지도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그런 포맷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겨울방학 때 했었던 오찬 강연회에서는 동양철학 주제로 강연자 분들을 모셨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생소하게 저희 동양철학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어쩌면 생소할 수도 있는 서양철학 전문가들을 모시고 강연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 어렸을 때, 죄송합니다. 제 어렸을 때라고 말씀드리니까 죄송스러운데, 어, 대학원생 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학교 그 등교를 하면서 한 짬나는 한 30분 정도의 지하철 타고 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럼 그 30분 동안 항상 제가 제 연구 주제랑 전혀 다른 어떤 뭐 서양 철학이든 뭐 동양 철학이든 아니면 사회과학이든 이런 제 연구 분야가 아닌 책들을 읽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그 30분 동안 읽어낸 책들이 향후에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큰 자산이 되고 많은 책들을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서양 철학은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가깝죠. 제가 읽었던 그런 책들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 여러분 대학원생들한테 훨씬 더 가까운 어떤 주제에 해당될 텐데 저희 대학원생들이 논문을 쓰면서
다양한 어떤 주제와 철학적 방법론을 익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모신 노양진 교수님께서는 뭐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 체험주의 철학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국내에 소개시켜 주시고 실질적으로 현재 많은 동양 철학자 연구자들이 심지어는 많이 활용해온 그런 연구 방법론을 국내 최초로 소개시켜 주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대학원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대학원생들뿐만 아니라 저도 오늘 큰 배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학수고대에 왔습니다. 노양진 교수님 모시고 오늘 강연회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박수로 노양진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덕은 어디에서 오는가? 몸의 철학과 나쁜 것의 윤리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류양진 교수님의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양진입니다. 오늘 이제 뭐 굉장히 창의적이고, 또 의욕적인 이 프로그램에 이 귀한 시간을 저한테 내주신 데 대해서 김도일 단장님, 그리고 유학 통양학과 여러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몸의 철학이라는 좀 생소한 분야 연구하면서, 그렇게 뭐 익숙치 않은 분야인데, 또 이런 귀한 자리에 저를 또 강의할 기회를 주시고, 제 이제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좀 준비한 것을 여러분에게 좀 잘 좀 소개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뭐 제한된 이제 시간적인 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뭐 이 큰 주제를 전체적으로 이게 상세하게 다룰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체험주의라는 그런 새로운 철학적 시각을 토대로 윤리학 문제를 어떻게 새롭게 접근할 것인지 제가 고민해왔던 문제들을 줄거리 중심으로 이렇게 윤곽을 좀 제시해드리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이제 궁금하고 낯선 문제들은 충분히 열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정말 자유롭게 단장님 희망하시는 것처럼 구애받지 말으시고, 어느 지점에서 입장들이 좀 달라지는지, 또 어느 지점까지 우리가 현재까지 그 유사한 입장을 유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도덕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짐작하시는 것처럼 도덕의 기원 문제를 다루는데, 그 기원이란 말은 이제 철학사에서는 주로 이제 철학사적인 기원, 시대적인 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게 탐구하는 게 보통인데, 서두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체험주의가 지금 기원,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이런 접근하는 것은 인지적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지 발달 단계에서 인간이 갖는 인지 구조상 우리가 도덕이라는 개념 또는 도덕적 경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험이 어떤 식으로 우리 경험 안에서 구조화되어서 출발하고 또 확장되고,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시대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대든 또 문화든 상관없이 각각 개개인에 있어서 우리 도덕적 경험이 어떤 식으로 출발하고 또 그 경험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해명해 가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존 이론과 좀 차별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네 조각으로 나눠서 이제 그 제목을 정했는데요. 전통적인 윤리학을 제가 이제 좋은 것의 윤리학이라고 그렇게 크게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제 체험주의적인 시각에서 가치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경험의 문제라는 점, 그 다음에 이런 시각을 토대로 나쁜 것의 윤리학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이거 소개해드리고, 이런 윤리학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굉장히 이제 최소화된 윤리학을 제시하게 될 텐데요. 윤리학을 넘어선 부분, 우리가 예전부터 도덕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상당 부분이 우리 가치 그리고 삶의 의미 문제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크게 윤리학을 두 개로 나눠봤습니다. 두 개의 도덕, 제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좋은 것의 윤리학이 있고 나쁜 것의 윤리학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지금 좋은 것의 윤리학은 좋은 것을 해야 한다, 이런 당위성을 갖고 있죠. 나쁜 것에 관해서는 나쁜 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당위, 규범적 강제성을 바탕으로 윤리적인 명제들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좋은 것의 윤리학이라는 전통적 윤리학이 스스로의 질서나 원리를
정립을 지금 반복적으로 정립하는데 실패를 했고 그 대안이 무엇일까를 지금 같이 고민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리학의 핵심 주제가 좋은 것의 문제가 아니고 나쁜 것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고 그 좋은 것의 문제는 전혀 다른 형태로 이해돼야 할 문제라고 그렇게 지금 논의를 끌어갈 생각이에요. 좋은 것을 윤리학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뭐 주류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플라톤이든 칸트든 뭐 고대 근세 서양에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그 특히 유학적 전통 안에서 주위에 와서 완성된 성리학적인 체계가 다 좋은 것의 윤리학의 범주에 들겠습니다. 공통 분모를 찾아본다면 보편적 도덕 원리를 탐구하겠다는 게 이 좋은 것의 윤리학의 기본 시각인데 얼핏 키워드 하나를 제시해보면 그 다음 줄에 보신 것처럼 최고선의 탐구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 이것을 결정하게 되면 좋은 것에 위계가 정해지고 또 하나 거기에 덧붙이는 것은 나쁜 것도 그 기준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나쁜 것은 그런 동일선상에서 좋은 것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나쁜 것의 기원을 따로 갖고 있고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다른 출생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마치 동일선상의 대척처럼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제 인식이고 일단은 이 최고선을 선택하는 좋은 것의 이론들은 꼭지점 이론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최고선을 설정하게 되면 그게 꼭지점이 되죠. 그 꼭지점 이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수렴되는 방식으로 보편적 도덕 원리를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선을 규정함으로써 다른 모든 좋은 것을 수렴하려는 시도인데 이 꼭지점 이론을 만드는 것이 저는 그런 태도를 도덕주의라고 부릅니다. 도덕적 최고선 이것이 정점에 있고 다른 모든 가치들이 그리 수렴돼야 한다거나 또는 수렴될 수 있다거나 이런 도덕주의는 지금 동서양에서 뭐 흔하죠. 주류 이론에서는 상당히 익숙한 입장인데 이게 지금 체험주의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인지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고선이 설정되면 나쁜 것은 최고선의 원리에 의해서 그 반대편에 부수적으로 규정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오늘 강의 주된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선을 수립하려는 이론을 이제 보통 절대주의 도덕이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절대적인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초월적이나 선언적인 방식을 취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이론에 발 디딘 사람들 자신이 경험적 영역에서 절대적 원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월이나 선언에 호소한다는 얘기는요. 그래서 이제 좋은 것과 나쁜 것에 관한 시각을 다시 한번 이제 제 입장에 정리해보면 좋은 것, 나쁜 것 가르기는 이분법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 아니면 나쁜 것 이렇게 이분법적이지도 않고 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단일한 선의 양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기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언급드린 그 꼭지점 이론, 최고선을 찾아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보는 꼭지점 이론은 최고선이 은유적으로만 구성된다는 것이 체험주의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초월적 원리, 뭐 선험적 원리 이것이 은유적으로 구성되지 경험적으로 확인될 방식이 없다는 거죠. 은유적으로 구성된다는 말이 함축하는 건 뭔가 하면은 이것이 절대적인 원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성 자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의 은유가 절대성을 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잘 make sense 할 수가 없죠. 또 하나 두 번째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최고선을 추구하는 꼭지점 이론을 선택하게 되면요 필연적으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려는 다원주의를 설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 지금 그 절대주의 도덕이론 또 절대주의 도덕이론의 꼭지점 이론 이것들을 문제 삼는 이유는 이 다원주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일단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꼭지점 이론을 유지할 사람은
자원주의와 이것이 어떻게 양립 가능한지 설명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그 양립 가능한 설명 방식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죠. 절대주의 도덕이론. 제 용어로는 이제 꼭 시점 이론을 만들고 있는 이 절대주의 도덕이론의 문제는 뭔가? 제가 이제 체험주의를 배운 또 체험주의의 창도자 중에 한 분인 막 존슨 교수님의 제 이제 박사과정 연사님이시고 그 이분의 최근 저서인 그 인간의 도덕에서는 소위 꼭 시점 이론을 추구하는 절대적 윤리학의 문제를 두 갈래로 크게 압축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대주의 윤리학은 보편적 도덕원리 탐구로 특징 지어지죠. 근데 이 이론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인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이 가정하고 있는 인간이 현재 지금 인지과학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낸 것에 비춰본다면 우리 자신을 잘못 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지적 능력이든 또 우리의 본성이든 유기체적 본성이든 이런 것들을 지금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절대주의 도덕 이론이 도덕적 담론 자체를 가로막습니다. 하나의 원리가 확립되면 더 이상의 도덕적 논의는 스페이스가 없어지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의 도덕적 숙고나 이 논의를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부도덕한 이론이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 시각이 저도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 이게 이제 막 존슨 선생님이 절대주의 도덕 이론을 비판한 두 가지 큰 시각이에요. 첫째, 이제 인지적으로 우리 자신을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인지과학적인 좀 최근 지식이 필요하겠고, 도덕적 절대주의에 대한 그 막 존슨 선생님의 분석은 뭔가 하면 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릇된 능력 심리학에 근거한 시각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 능력 심리학이라는 말은 조금 생소한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 뭐 특별한 말은 아니고 우리에게 예를 들면 칸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오성 능력도 있고 감성 능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이렇게 우리 인지 구조에 그 자체로 구획이 되어 있다라는 믿음을 능력 심리학이라고 부릅니다. 능력 심리학은 무슨 전문적인 이론이 아니고 막 존슨 선생님이 보실 때는 전통적으로 그냥 내려온 통속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 심리학은 우리 안에 근거 없는 도덕 능력이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지과학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구획된 성결된 능력의 구조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 지금 그 이론이 말하는 이런저런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인지 구조가 또는 감성으로 오성으로 영역이 원래 구획되어 있어서 구획된 능력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칸트의 경우를 보면 처음부터 우리가 도덕적 능력 또는 지적 능력 이렇게 구획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정하고 있고 그런 이론에 근거해서 도덕 이론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칸트의 의무론이든 공리주의 입장에서 보는 무슨 공리주의적인 입장이든 다 이런 기본 가정 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지 구조하고 부합하지 않는 그런 이론을 산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체험주의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일단은 칸트의 의무론도 공리주의도 그리고 20세기에 이제 그 뭐 분석 철학 등장과 함께 그 무너진 규범 윤리학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덕윤리 얘기하는데 덕윤리는 다소 이제 다른 국면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전통적인 이 두 개의 서양 철학의 두 윤리학은 이 범주 안에 드는 것으로 보고 둘 다 거부하게 되죠. 아마 동아시아에서 윤리학적인 사유들도 이 모형 중에 하나이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제3의 길을 택하고 있거나 그래서 이런 시각에서 다시 한번 비추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윤리적인 문제 또는 도덕적 문제에 접근하기 전에 기본적인 이제 예비적인 시각으로 제가 지금 사실과 지분법 문제를 좀 다루었는데 여기 지금 화면상에 소개되어 있는 것은 이제 힐러리 퍼트남의 사실과 가치 이분법을 넘어서 이제 제가 번역한 책이기도 하고 거기에 주된 태제는 전통적으로 휴메 법칙이라고 불리는 게 사실로부터 가치를 추론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퍼트남의 휴메 법칙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우리한테는
무어가 소개한 자연주의적 오류 이렇게 지금 소개되어 있는데 자연주의적 오류란 말은 굉장히 복잡한 무어 자신도 좀 약간 혼선이 있는 그런 내용이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그 내용은 바로 이 휴메 법칙입니다. 사실로부터 가치를 추론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포트남은 여기를 문제를 삼죠. 이게 사실로부터 가치를 추론할 수 없다라는 휴메 주장이 왜 적절치 않은가. 그래서 포트남의 이제 결론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사실과 가치는 본성적으로 얽혀 있다는 겁니다. 분리시킬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과 가치는 이분법적인 관계 속에 있지도 않고 명확하게 분리되지도 않는 이런 논변을 이 책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대안적으로 사실과 가치가 관계가 뭡니까? 이게 포트남이 그 대안적인 논의까지 하고 있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러프하게 얘기한다면 가치에 오염되지 않은 사실은 있을 수 없다라는 그 논제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좀 더 들어가서 이 도대체 사실 개념과 가치 개념이 왜 이분법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잘못되어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지금 접근했습니다. 사실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적어도 근세 이후로 사실이라는 개념은 서양에서는 대응 문제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사실 문제는 이제 언어 문제 아닙니까? 문장에 관해서 사실을 얘기를 하죠. 참거짓 얘기를 하죠. 그러지 뭐 우리 물리적 현상에 대해서 참거짓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면 한 문장이 사실 문장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다분히 언어 철학적인 그런 접근이고 이 문장이란 말이 들어서기 전에 믿음이란 말 썼었죠. 현대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 믿음이 참인가 거짓인가 이런 말을 인신론적으로 써왔는데 이제 20세기 와서 이제 언어 철학 들어오니까 이 문장이 참인가 거짓인가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문장을 사실 문장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대응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성립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세계 사태와 대응하면 참이고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이죠. 대응하지 않으면 거짓이고 그래서 이 대응 개념을 축으로 사실 개념도 성립을 하는데 저는 이 대응 개념 자체가 알 수가 없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 안에 지금 무엇과 무엇이 대응한다 할 때 그 대응이란 말이 정확히 뭘까? 아무도 이 대응이란 말을 뭐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사용을 해오긴 합니다만 진리 대응설 할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도 이 대응이란 말이 정작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설명하는 이론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응이라는 말이 이론적 가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응 개념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면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 개념 자체도 굉장히 불투명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사실 개념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대응 개념이 무너지면 사실 개념 자체가 설 자리가 없고 사실 개념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나머지는 가치 문제로 남게 되죠.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를 실용주의 철학자인 존 듀이나 또는 이제 아까 소개해드린 체험주의의 이론가인 막 존슨의 의견은 인간의 전 경험은 본성적으로 가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포트남도 함축적으로 그런 함축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 또는 우리의 문장은 본성적으로 가치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사실 문장, 순수한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과 가치 문제는 그 전통적으로 이게 윤리학을 지탱하는 중요한 무슨 태제처럼 작동을 했는데 거기에 근본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도대체 그렇다면 가치라고 부르는 것, 사실 개념이 무너진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가치 문제 안에 있으니까 가치라는 건 도대체 뭘까 하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치의 본성에 관해서는 뭐 가치의 주관주의, 가치의 객관주의, 그러니까 가치가 우리 밖에 사물에 내지 않은 성격이라고 보거나 아니면 가치란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의식하는 주관적인 느낌의 문제라고 보거나 크게 이렇게 한 100년간 논쟁을 했는데 그 논쟁의 귀결은 결론이 없답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떤 답도 못 내고 그냥 위험에 이제 지나갔는데 한 세기 동안의 논의가
저는 가치를 체험주의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본 것은 가치는 사물의 성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기호적 경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기호적 경험. 이거는 이제 제가 물리적 경험과 기호적 경험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이 상위적 경험 형태죠. 이 경험을 통해 드러나는 어떤 성질입니다. 우리 경험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대상에 대해 특정한 방식으로 이 경험이란 말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체험주의에서는. 그래서 느끼든지 사고하든지 행동하든지 이 모든 걸 포괄하는 말인데 그 특정한 대상에 대해 특정한 방식으로 경험하는데 그 경험의 유형을 우리가 지금 가치라고 부른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는 사물의 생각, 우리 느낌의 어떤 특징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경험하는 것을 추상화시켜서 가치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의 유형을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것이 가치 있다는 가치 어휘들이 좀 있을 텐데요. 좋다, 비싸다, 또는 고상하다. 예를 들면 여러 유형의 이 가치 어휘들이 우리 경험의 방식 또는 경험의 방식을 유형화한 것에 대한 추상적인 어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자, X는 대상입니다. X라는 것이 A에게 B라는 가치가 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는 체험주의로 번역해보면 A는 X라는 대상을 B라는 방식으로 경험한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찾아내보면 그래서 가치라는 것은 저는 경험의 방식이라는 말로 바꿔보았고 이렇게 보게 된 이유는 체험주의의 핵심적인 관심사는 경험의 본성과 구조에 대한 탐구입니다. 우리 경험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가치 경험도 일종의 경험의 한 국면이고 경험의 한 유형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각을 갖게 되면 예전부터 사용해왔던 사실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그냥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언어 게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장을 사실을 기술하기 위해서 씁니다. 주유소가 2km 안에 있습니다. 청균과대학교는 사립대학입니다. 또는 오늘 비가 옵니다. 이런 문장들은 우리가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비트겐슈타인 쪽으로 생각하면 다양한 언어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노래를 하고 감탄하고 기억하고 회상하고 여러 가지 언어 게임이 있잖아요. 이 게임 중에 사실을 기술하는 게임도 언어 게임 중에 하나라는 말인데 언어 게임 중에 하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언어 사용 방식이 하나일 뿐입니다. 사실이라는 게 그 언어 이전에 있는 어떤 특수한 국면 이런 게 아니고 언어를 사용하는 국면 중에 하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사실 경험이라는 것은 이 언어 게임 중에 하나라 하더라도 사실 경험은 물리적 층에서 드러나는 현저한 공공성에 근거한 이상화된 개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얘기를 할 때 오늘 비가 온다라거나 주유소가 2km 안에 있다라거나 하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에서는 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대부분이 물리적인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에 관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철수는 사랑에 빠졌다라거나 철수는 고매한 이상을 갖고 있다라거나 이 사실 기술 문장인 것 같지만 그것이 그 추상적 개념과 관련된 문제가 되면은 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라는 용법의 경우에도 실제로 이게 물리적인 국면을 기술하는가 또는 정서적인 국면을 기술하는가에 따라서 이 공공성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언어 사용의 한 방식, 비트겐슈타인 용어로 사용한다면 언어 게임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런데 이제 전통적인 이론이 이 사실 개념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걸 출발점으로 삼거나 이런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무튼 언어 게임 중에 하나인데 일상생활에서 용례는 훨씬 많죠. 사실 용례가 다른 용례에 비해서 더 많긴 하지만 그것이 언어의 본질을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가치를 제가 경험의 방식 이렇게 불렀는데 두 개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지금 이 백화점 세일 때문에 몰리는 사람들 사진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하고 전혀
세일을 하든 말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을 관찰하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체로 이 사람들은 지금 백화점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거기에 집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달마도인 것 같은데 여러분은 지금 뭘 짐작하십니까? 달마가 뭘 추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십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경험의 방식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거나 어떤 가치에 대한 느낌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경험의 방식이라고 제가 아까 가치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경험이 관찰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을 직접적으로 알아낼 방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의 방식이라고 얘기했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낌이든지 정서적 반응을 하든지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외부로 표출되는 느낌을 표출하거나 정서를 표출하거나 아니면 행동하거나 이러지 않는 한은 이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를 결정할 방식은 없습니다. 아마 예전에 그 상당히 사변적인 철학자들은 이런 그 현실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또 우리가 그 자체를 인식하는 어떤 경로가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미안하게도 우리 인지적으로 그런 경로는 열려있지 않습니다. 철학자로서 특별한 인지구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노멀한 인지구조를 가진 그런 유기체의 한 사람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 원업됨이고요. 그래서 이 인지구조에 관한 인지과학적인 새로운 탐구를 보면 철학자가 특별한 사회 방식, 특별하게 그것을 넘어서는 방식, 특별한 게 있다면 철학자의 상상력이죠. 그 인지적 구조를 갖고 있지만 대단히 풍부한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 상황을 넘어서는 메타적인 사유를 할 수 있고 그거는 우리 상상력의 풍부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던 그 초월적인 능력이거나 무슨 철학적인 무슨 훈련을 통해서 우리 인지를 넘어서는 특별한 인지를 갖거나 그런 얘기는 저는 적어도 경험적으로 해명될 수 없는 또는 신비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가치 문제를 간단히 언급해 드린 이유는 도덕적 가치도 미학적 가치도 가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가치 문제도 당연히 경험의 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고전적인 윤리학은 지금 경험의 문제라고 보지 않죠. 우리 밖에 엄존하는 무슨 질서이거나 원리거나 자꾸 이렇게 실제론적으로 접근하는데 그게 지금 윤리학을 실패로 이끌어온 주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덕적 경험의 성질이 뭔가를 관심을 이렇게 옮겨온 겁니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도덕적 경험이 뭔가 이렇게 묻게 되면 우리가 지금 그 도덕적 담론이다 하는 것도 우리 경험, 도덕적 경험에 관한 담론이고 그 경험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종적 담론이라는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이 도덕이 종적 담론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서는 신적 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종적 담론이란 말이 함축하는 것은 같은 유기체라 하더라도 인간, 호모사피엔스를 제외한 종의 도덕 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의 도덕 담론은 호모사피엔스로서의 종적 담론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 인간과 자연의 충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의도와 욕구의 갈등과 충돌 이게 지금 도덕 문제 우리가 도덕적 경험이라고 부르는 문제 메인 소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형이상학적으로 도덕이 지금 우리 넘어서는 어떤 것이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과 인간이 지금 의도와 욕구 부분에 충돌이 생기고 이 문제가 지금 도덕 문제의 가장 원형적인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인간과 자연의 충돌이 아니라 이 말을 쓰는가 하면 종종 과격한 이론이 자연도 도덕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대등한 권리를 갖고 있고 그건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인간의 도덕 개념이 없이 그리 건너뛰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형적인 출발점이 인간과 자연의 충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충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도 안에서 타인에 대한 해악 또는 그 개연성, 그 해악의 개연성이죠. 그 해악이 일어날 가능성 이것이 지금 도덕적 문제의 핵심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을 갖고 이제 접근해 보면
도덕은 삶의 목표가 아니고 도덕이 삶의 목표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목표라고 설정하는 건 도덕주의라고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도덕은 삶의 목표가 아니라 더 나은 생존과 번영을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소 생소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몇 가지 지금 시각으로 도덕 문제를 접근해 보니까 어떤 이제 구획이 새롭게 나왔는가 저한테 여기 제시하는 것처럼 도덕이라고 우리가 항용 불러왔던 거 수천 년 동안요. 서양 철학이든 동양 철학이든 이게 지금 이 두 개가 묶여 있더라는 겁니다. 금지의 도덕과 권고의 도덕이 묶여 있더라는 겁니다. 첫머리에서는 제가 어떻게 소개해 드렸는가 하면은 이제 금지의 도덕에 해당되는 것을 나쁜 것을 윤리학, 권고의 도덕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상 좋은 것을 윤리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개가 지금 묶여서 도덕 담론을 구성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구역을 하고 이 두 개의 성격을 구분을 좀 해야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제가 접근할 때 이 두 개의 구분을 하면서 우리가 도덕적 경험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지적 경험도 아니고 미학적 경험도 아니고 도덕적 경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특징이 뭡니까? 저는 한마디로 규범적 강제성이 도덕적 경험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규범적 강제성이 없다면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도덕적이라고 부를까? 이게 오히려 되묻고 싶어요. 그래서 윤리학이라고 불렀던 것 또는 도덕철학에 부르던 윤리학이라고 부르던 이 핵심적인 이 탐구 주제가 뭔가 하면은 이 규범적 강제성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저는 윤리학의 핵심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 왔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전통적으로 뭐 규범적 강제성을 정당화하는 문제에 집중을 해왔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된 게 지금 어느 시점으로 하나를 지금 설정을 하냐면 평등한 개인의 사회, 평이 연말로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라는 것을 일단 받아들이고 보니까 타인에 대한 해악을 금지하는 문제가 바로 금지의 도덕이라는 것입니다. 이 타인에 대한 해악이란 말은 존 스튜어트 밀이 그 자유주의의 원리라고 해서 제시한 것이죠. 이 타인에 대한 해악을 가하지 않는 한 국가나 또는 뭐 공공질서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이 자유주의는 그렇게 정의될 수 있겠는데 그 유일한 단서조항, 타인에 대한 해악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면 여기가 저는 사실은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윤리학의 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보다 훨씬 앞세기에 스튜어트 밀이 좀 특이하게도 밀은 이것을 지금 정치 철학의 원리로 제시했어요. 그리고 밀의 윤리학은 따로 있죠. 고통과 쾌락을 중심으로 한 공리주의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시각에서 보니까 밀이 사실은 그 자유주의 원리를 통해서 오늘날 제가 지금 접근하는 윤리학의 핵을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윤리학의 핵심 주제는 타인에 대한 해악이고 이것을 막는 것이 지금 윤리학의 주된 문제라는 것이 이제 제 논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을 막기 위한 도덕은 금지의 도덕으로 나타납니다. 타인에 대한 해악을 막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난 게 지금 법질서죠. 그럼 제가 말씀드린 윤리학의 외연이 지금 법질서의 외연하고 거의 엇비슷해집니다. 많은 분들은 법은 법질서의 문제와 도덕의 문제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에 저는 큰 착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도덕 문제를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다뤄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지의 도덕과 권고의 도덕을 구분하지 않고 도덕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 오기 때문에 자꾸만 이 지금 괴리가 생긴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동의하고 싶지 않거나 동의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지금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질의응답 통해 조금 더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 제 논의만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윤리학의 핵심적 탐구 과제가 나쁜 것이라는 게 제 지금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것이 지금 나쁜 것 윤리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세한 논의는 그 오른편에 보시는 그 나쁜 것 윤리학이라는 제 책을 통해서 일련의 논의들이 이제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상세하게 소개를 드려놓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윤리학이 좋은 것의 문제입니까? 나쁜 것의 문제입니까? 제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좋은 것의 문제는 저는 규범적 강제성을 정당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쁜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규범적 강제성을 정당화하기가 쉽지만 좋은 것에 관해서 규범적 강제성을 정당화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은 것에 관한 얘기는 권고의 도덕이라고, 굳이 도덕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권고의 도덕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규범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의 내용은 오늘날 사적 가치 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당한 지형 변화를 겪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오늘 나쁜 것을 윤리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그 영역 구분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금지의 도덕과 권고의 도덕, 이 구분을 한번 키워드로 삼아서 다음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구분을 하는데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 원리, 이걸 타인에 대한 해악, 이 개념은 여기서 가져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지의 도덕과 권고의 도덕, 이 구획이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는 지금 뒤섞여 있었을까? 그 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부의 개가가 조선시대에 경국대전을 통해서 명문화된 것 같습니다. 개가 자체를 하지 말라 이런 형태가 아니라 재가녀와 실행 부녀의 자손, 그러니까 개가 한 사람의 자손이 문과 응시를 금지했다는 얘기는 명시적으로 지금 과부 개가를 부도덕에 나왔던 문제를 본 것이죠. 그러니까 개가 자체가 현실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자손들이 이런 현실적인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런데 이것이 폐기되기까지는 갑오경장에 와서 이제 과부 개가 허용이 됐고 그랬으니까 수백 년에 걸쳐서 금지의 도덕으로 있었단 말입니다. 과부의 개가가. 이게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적어도 조선의 이 기간 동안은 과부의 개가 문제가 금지의 도덕에 해당되는 어떤 문제로 인식되었단 말이죠. 지금 오늘 2021년에 과부가 개가하는 문제가 무슨 문제일까? 되물어볼 수 있죠. 개인 문제를 보지 않겠어요? 사적 문제를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 과부의 개가를 지금 사적 문제로 보는 것이 우리 시대가 뭔가 착실한 겁니까? 아니면 이 경국대전에 지금 이 시대가 과부의 개가 문제에 관해서 착실한 것입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우리 시대가 지금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착시하고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재구성할 수 있는 어떤 이론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과연 그 이론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제 이제 의문이고, 저는 지금 과부의 개가가 사적 문제, 개인의 행복 선택의 문제로 보는 것이 지금 정상적인 궤도로 와 있다고 지금 그런 시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쁜 것도 일종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일종의 범주를 형성하고 있겠죠. 이 나쁜 것도 종류가 너무 많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최근에 원형 이론, 방사상 범주, 이거는 이제 로시 같은 사람이 정리한 이제 범주 이론인데, 이 중앙 부분에 중심적인 구성원이 있고 주변에 주변적인 구성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쁜 것도 하나의 범주니까 나쁜 것도 중심적인 나쁜 것이 있고 주변적인 해악이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시대와 문화에 따라 주변적 해악이 상당히 요동을 칩니다. 그러나 일단 해악으로 구획이 되면 금지해야 할 정당성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경험의 공공성에 근거하는 원형적 해악, 이것들은 시대와 문화에 상관없이 상당히 공통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성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연히 어떤 다양한 문화들이 이것을 중심적 해악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체험주의적으로 볼 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체험주의적으로는 지금 종적 공공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체적, 물리적 층의 경험에서는 현저한 공공성이 드러나는 것은 관찰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얘기를 좀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다양한 문화는 다양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아직도 아마존의 원시인들은 수천 년 전에 어떤 그 습성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재래의식을 하거나 특이한 장식을 하거나
의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우리 스스로도 변화해왔고.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종족 공공성이 바뀐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컴퓨터나 인터넷 또는 지금 이 웹 X를 쓰고 있는 21세기 현대인이나 갓쓰고 돋보 입고 왔다 갔다 했던 수백 년 전의 조선인이나 이 신체적인 층이 먹고 자고 입고 싸고 번식하고 이 층에 오면은 거의 흡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 원주민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신체적 물리적 층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상당한 변이를 보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종적으로 공유하는 이 부분은 제 지금 사변적 가설이 아니라 우리 관찰을 통해서 그 공공성이 현저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근접하게 되면 해악도 어떤 것이 해악입니까? 해악의 종류도 상당히 유사하게 드러납니다. 아까 방사성 범주란 말도 소개해드렸고, 그 원형적이다, 주변적이다, 이런 거 했는데, 이 범주란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새의 범주, 영어에 이제 버드라는 걸 주면요. 이 중심부에 전형적인 새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영어권의 조사 결과입니다. 아마 제가 한국 사람에게 이 전형적인 새를 이렇게 예를 들어보세요 하면은, 뭐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더구만요. 뭐 참새, 제비, 비둘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고.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 센터에 지금 화면이 뭐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로빈새입니다. 로빈이라고 부르는 새인데 이 새가 원형적인 새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주 참새 이야기 하겠지만 그래서 이 라빈새가 중앙에 있고 거기에 뭐 앵무새니 뭐니 뭐 딱따구리 까마귀 뭐 여러 가지가 이게 주변에 이렇게 다 있겠죠. 저쪽 변방에 가면은 펭귄이나 타조 같은 것들은 원형적인 새가 아닙니다. 새 예를 들어보세요 하면은 상당히 후반에 드러나는 구성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지적으로 이 새에 관한 구성원들에 관해서 어떤 것이 더 원형적이다, 주변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범주의 원형 이론이죠. 이 원형 이론을 그대로 옮겨와서 이 해악 문제도 옮겨오면 해악에도 원형적 해악이 있고 주변적 해악이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체험주의적 가정에 따르면 이 원형적 해악 부분은 문화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게 상당히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조선의 8조 군법 중에 지금 세 조항이 현재 우리한테 남아서 알려져 있죠. 살인, 상해, 그 다음에 절도입니다. 그 위에도 한 5가지 조항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조항들은 살인, 상해, 절도 이런 것들인데 이게 원형적인 해악들인 것 같다고 말입니다. 적어도 고조선이 인식한 원형적인 해악들이죠. 그보다 더 오래된 거, 오래됐나요? 글쎄, 뭐, 고조선이 뭐, 2333년까지로 본다면, 아무튼 그보다 이후든 어쨌든 굉장히 오래된 시기에 우르나무 법정이 있다고 합니다. 수메르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도 살인, 상해, 절도, 간통, 이게 지금 첫머리에 나와 있는 조항들입니다. 종교적인 계획이긴 하지만, 모세 십계명에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한 조항을 제외하고 나면 그건 종교적 계율이니까요. 그거 제외하고 나면 살인, 간음, 도둑, 증언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지금 이게 제가 들었더니 그 현대 법령도 마찬가지죠. 현대 와서도 지금 21세기 우리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도 살인, 상해, 절도 이거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범죄의 형태로 돼 있죠. 일반적인 형태로. 그래서 이게 과연 우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현재와 같은 몸을 가진 인간으로서 문화와 시대적 변이에도 불구하고 공유하고 있는 어떤 특징입니까? 저는 이 후자 쪽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일련의 말씀은 무슨 체계화되거나 원리화돼서 무슨 그 고전적인 의미에서 뭐 절대 원리 이런 거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훨씬 더 현저한 공공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확인할 수 있는 공공성 정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성의 정도로 받아들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적 보편성 뭐 이런 게 아니니까요. 자, 이 생각을 받아들이면 범주와의 원형적 이론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이 그림 대체적으로 그려봤습니다.
이 타인에 대한 해악이라는 게 금지의 도덕, 제가 아까 권고도도 그랬었는데, 타인에 대한 해악이라는 선이 그어지면 우리가 그걸 금지할 수 있겠죠. 더 큰 해악, 더 원형적인 해악, 주변적 해악이 있겠지만 일단 해악으로 정의되면 우리가 금지할 수 있겠는데, 이 해악이 확립이 되지 않으면 권고의 도덕으로 남게 될 거란 말입니다. 이 권고의 도덕이란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번역하면 사실은 사측가치예요. 사측 선택이거나. 그런데 굳이 전통적으로 이 영역에 많은 것들이 도덕 문제로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권고의 도덕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성질상으로 보면 사실은 사적 영역으로 이미 옮겨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해양 문제를 벗어나면. 자, 그러면 제가 한 예를 지금 여기 지금 맨 끝줄에요. 노두촌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스와핑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물음이 지금 현대에서 제기되는데, 이 지도상으로 본다면 법으로 금지되지 않으면 그것은 권고의 도덕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최근에, 최근 아니네요. 꽤 됐네요. 시기적으로 신문 기사입니다. 8쌍의 부부가 스와핑을 하다가 이 경찰에 단속이 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신문 기사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스와핑 자체로는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었고, 그래서 손방됐겠죠. 자, 이게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현재. 2021년에도 이런 현상이 지금 더 이상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겠지만, 일어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죠. 2007년 일이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갖느냐가 아까 말씀드린 금지의 도덕과 권고의 도덕의 경계선을 정하는 문제가 될 텐데, 만약에 이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논변을 만들 사람은 이 스와핑 행위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해악을 불러오는가를 증명하지 못하면 금지의 도덕으로 편입시키기 어려울 겁니다. 자유주의라는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주의라는 전제 자체를 바꿀 사람은 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아까 제가 지금 현재 제안하는 권고의 도덕을 금지로 바꿀 수 있는 이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주의를 다른 걸로 대체하거나, 그러니까 해악이 아니지만 금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저는 현대 윤리학을 할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입장에서는 시대적으로 아까 변방에 있는 해양 문제, 이런 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다소간 유동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따라서 금지의 도덕 경계가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건 저는 원리적인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변방에 있는 것들이 움직이지 어느 문화에서 갑자기 앞으로는 살인도 괜찮으니까 우리 사회적으로 합의해서 각자 살인하고 살기로 합시다, 이런 결론에 이를 가능성은 없죠. 이렇게 생각하면 주변적인 것들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상당히 유동적일 수 있지만 중심적인 해악에 관해서는 그렇게 쉽게 움직일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김은영 선생님, 지금 강의 시간이 어느 정도나 여유가 있습니까? 일단 저기 1시간에서 강연하고 1시간 정도는 질의응답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예. 교수님께서 편하신 대로 좀 더 강의를 진행해 주시면은 그래요. 그거에 지금 맞춰가지고 질의응답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시간이 현재 어느 정도 지났습니까? 지금 56분입니다. 10시 56분. 그런가요? 그러면 이 논의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재 화면 부분요. 여기서는 극단적인 환경이론가들 주장을 이게 왜 적절치 않은가 이 설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과연 자연이 우리와 대등한 도덕적 권리를 갖는가, 이 문제는 저는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연이 우리와 대등한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권리는 부여할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뱀에게도
또는 이 새에게도 권리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이 새가 또는 이 뱀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도덕적 문제는 정상적인 구성원이라면 도덕적 의무와 함께 권리도 갖는 이것이 노멀한 도덕적 구성원이고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벗어난 존재에 대해서 이 대등한 성질을 갖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는 노멀한 구성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연을 방치할까요? 제가 그런 결론을 내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은 근원적으로 원형적으로 종적 담론인데 이 종적 담론을 자연까지 확장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자연에게 저는 도덕적 권리든 뭐든 이렇게 확장적으로 저는 확장해 갈 수는 있지만 출발점에서 자연이 우리가 대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런 말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접근한 도덕 문제는 몸의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체험주의를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몸 중심의 이제 철학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이 왜 몸 중심의 담론을 새삼스럽게 이 문제를 삼거나 이게 중요한 것으로 제기를 합니까? 이 두 개의 논변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현재 화면을 보시면요. 전통적인 이성의 근간, 정신주의죠. 이성은 정신적인 능력이니까. 이성의 윤리학이 가질 수 있는 전제하고 몸의 윤리학이 가질 수 있는 이 두 개의 논변을 한번 대비를 해봤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다. 이성이 인간의 본질이니까요. 그런데 철수는 이성이 없다. 그러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철수는 인간이 아니다입니다. 두 번째 논변입니다. 몸의 윤리학을 하게 되면요. 모든 인간에게는 몸이 있다. 근데 철수에게는 몸이 없다. 그러므로 철수는 인간이 아니다. 이 두 번째 논변은 아무 특이사항이 없죠. 그런데 첫 번째 논변에 무슨 문제를 제가 제기하려고 그러는가? 이성이 이론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서 철수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위태롭다고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훨씬 정교하고 이성에 관해서 너무나 많은 담론을 쏟아냈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화된 이론인 것 같지만 정교화된다는 말이 함축하는 것은 이성 개념이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철수의 운명도 계속 변화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이 위험성을 왜 철학이 계속 감수하면서 이 문제들을 계속 다루려 하는가. 이게 몸철학의 저는 중요한 시각 중 하나라고 봅니다. 왜 우리의 운명을 이론한테 맡기냐고 말이죠. 대안이 없으면 이론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몸의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몸 때문에 우리가 개인이 될 수 있다고 받아들이면 이성이 왜 필요하냔 말이죠. 이 문제를 다루는데 도덕적 권리나 도덕적 주체 또는 도덕적 의무 이런 걸 정하는데 왜 이성 개념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저는 우리 지금 현재와 같은 지금 자유주의 시대 안에서 개인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몸을 가진 개인입니다. 몸으로 구획된 개인이에요. 그리고 그 몸으로 구획된 개인 개념으로 우리가 도덕 문제나 지적 문제나 미학적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이성 개념이 그 논의에 들어와야 하는가 저는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반이성주의자 이런 말을 쓰기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철학 공부해오는 과정에 이성이라는 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한테 아무 새로운 논변을 만드는데 도움도 주지도 않았고 써야 할 이유도 없고 이성이란 말을 제가 쓸 때는 이렇게 비판할 때 이성이 무슨 문제인지 저는 지난 한 28년 동안 한국에 돌아와서 제 철학적 작업을 하면서 이성이란 말이 거의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몸의 개인으로 받아들이고 몸의 존재로 현재와 같은 몸을 가진 유기체로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과연 지적 담론은 어떻게 됩니까? 도덕적 담론은 뭡니까? 미학적 담론은 뭐가 될까요? 그 작업을 해온 셈인데요. 미학적 부분은 제가 아직 크게 깊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이 몸이라는 존재로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상식적인 정의고 비철학적인 것 같지만 저는 이 위험성에 비하면 이게 너무 정당한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에 따르면 윤리학은 타인에 대한 해악을 막는 일이고 금지를 통해서 근데 금지란 건 거의 법질서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이제 구현이 돼 있죠.
법 질서는 스스로의 질서를 갖지 못합니다. 윤리학적인 정당성을 거치지 않은 법 질서는 폭력이죠. 법의 본성이 폭력 아닙니까? 그런데 그 폭력이 이론에서 법 질서는 법학을 통해서 정당화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법학은 스스로 정당화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윤리학이 그 법학을 정당화할 수 있고 폭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당화하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에 대한 해악이 개입됐을 때 비로소 나는 법이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논의는 법학 자체에서도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 안 했다면 그것은 윤리학의 문제로 봅니다. 자, 이렇게 구역을 해놓고 보면 윤리학의 문제가 나쁜 것으로 국한되면 이 좋은 것의 문제는 어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적 영역으로 옮겨가지고 사적 가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저에게 이제 여기 지금 갑자기 성장이라는 말을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성장이라는 말은 뒤에서 가져온 겁니다. 사적 영역에서 성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키워드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적 성장은 대부분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입니다. 금지의 도덕을 넘어서서 권고의 도덕 영역. 근데 그 번역하면 사적 영역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구현됩니다. 우리의 지금 높은 가치는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법만 잘 지키고 한 번도 법을 위배하지 않았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인간적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되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치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적 영역을 통해서 거의 무한대로 열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저는 중요한 키워드, 이 사적 영역에서 뭘 더 나은 것으로 봅니까? 듀이가 제안한 성장이란 말을 그 사적 영역에서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어휘로 봅니다. 듀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로서의 완성이 아니고 완성시키고 성숙해지고 다듬어가는 부단한 과정이 삶에서 목표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경험의 질적인 변화의 방향이고 이걸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성장 자체가 유일한 도덕적 목적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전통적인 의미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단계를 가리킨 게 아니고 과정을 목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끊임없이 더 나은 쪽으로 옮겨가는 이 과정을 뒤가 지금 성장이라고 보고 있고 그 과정을 목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뒤에 실용주의적 이해 방식이죠. 그래서 성장이라는 말이 이게 키워드로 등장했는데 성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게 뒤에 독특한 어휘일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장이 뒤가 서양 전통에서 만들어낸 독특한 어휘입니까? 뒤집어 생각해 보니까 동아시아에서는 성장이라는 개념이 투이보다 수천 년 전 앞서서 중요했습니다. 저는 이 성장이라는 말을 우리 지금 동아시아에 쓰고 있는 지금 학이라는 말과 같은 말로 봅니다. 학은 배움이죠. 논어의 첫 글자가 배움에 관한 것이죠. 순자의 첫머리가 구원학이죠. 그러면 동아시아에서도 이 학이란 말, 이 배움이란 말, 근데 저는 그 말을 지금 뒤가 말하는 성장이란 말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우리 오래된 시대부터 이 성장에 대한 개념도 인식도 분명하고 이것의 중요성을 이미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새삼스럽게 제가 지금 서양 철학 역사 거쳐서 현대 철학 거쳐서 이 얘기를 온 셈이죠, 사실은. 아마 동양 철학 하신 분들이 이런 해석을 얼마나 달갑게 생각할지, 학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실지 그거는 제가 이제 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튼 제 읽기로는 동아시아 안에도 이 정도의 사유, 두이가 했던 사유 정도는 훨씬 좀 더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두이가 쓰는 창발이란 말, 성장을 설명할 때 중요하게 그 창발 이런 말 자꾸 쓰는데 좀 까다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왼편에 있는 것은 바오밥 나무의 씨앗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그 남아프리카에 있는 바오밥 나무는 약 7,000년 된 것으로 봅니다. 두이가 창발이란 말을 쓸 때는 이 바오밥 나무의 씨앗으로부터 7,000년이 지나는 동안 이렇게 오른편처럼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씨앗을 갖고 할 수 있는 경험하고 이 나무하고 할 수 있는 경험은 너무나 성질이 다르죠.
근데 이 둘 사이에는 7,000년간의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중간에 단절이 있었으면 오른편 화면은 없죠. 그러니까 뒤에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우리 경험도 그렇게 창발적으로 보는데 이것에서 출발은 했지만 그렇게 해서 나타난 성질이 도저히 이 지금 열매의 성질하고 매치시킬 수 없는 새로운 성질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새롭게 우리가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지금 오른편 나무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나무 지금 안쪽에는 그 굴이 파져 있고 그 안에 지금 커피도 팔고 지금 단단한 주류도 팔고 카페가 있습니다. 이 나무 지금 안쪽에. 그러면 이 지금 씨앗에다가 굴을 팔 수 있습니까? 씨앗에다가 그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씨앗이 우리한테 그늘을 줍니까? 전혀 다른 성질이 나오는데 분명히 이 씨앗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창발의 의미고 전혀 다른 성질들이 발현된다는 것인데 이 과정을 지금 뒤가 성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창발에서 새로운 국면들이 계속 나타나고 그 자기 확장의 과정이죠. 유기체,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죠. 인간 경험도 창발적으로 확장이 되는 것이고 이 창발이라는 말은 이제 뒤가 이렇게 나무 성장에 비유해서 얘기했는데요. 이런 성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장 개념을 아까 뒤가 목표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렇다면 고전적인 의미에서 어떤 단계, 어떤 수준 이런 말이 아니고 이 성장 과정 이걸 지금 목표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성장을 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금지의 도덕을 넘어서 사적 영역에서 확장된 가치라고 보는 사례로 제가 뭐 제 어떤 종교적인 오리엔테이션은 없습니다. 저는 무신론자고. 인간적으로 왜 이분이 이 높은 가치를 실현했다고 보는 것일까? 또 테레사 수녀가 왜 우리가 주목하는 높은 가치를 실현했다고 보는 것일까? 공통적으로 지금 맨 밑줄에 지금 이분들을 높은 가치라고 보는 또는 제가 몸의 철학 입장에 볼 때 고양된 가치라고 보는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희망을 위한 인간의 기적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걸 감수하면서 무슨 희망?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돈, 권력, 명예 이것이 없어도 인간이 왜 보양된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희망일까요? 우리 지금 갖고 있는 것의 상당 부분을 잃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중요하게 할 수 있는 가치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눈으로 보여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분들이 보여준 인간적인 희망 그런 점에서 고양된 가치를 보여준 것으로 보고 이게 사적 영역에서 고양될 수 있는 한 사례들이라고 봅니다. 이런 예를 지금 제가 둘밖에 못 들었습니다만 그 외에도 수많은 사례들이 있겠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소크라테스, 공자, 붓다, 예수 우리가 그분들을 성현이라고 부르는 건 지금 무슨 그분들이 뭐 초월적인 세계에 맞닿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지금 테레사 스님이나 성철 스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인간에게 어떤 희망을 계속 남겨주고 있고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이것이 고양된 가치를 보여준 케이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뭐 네 사람 또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성현이라고 불리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 문제가 일련의 도덕 문제에 속해 있었던 줄 알았더니 도덕 문제가 아니고 사적 영역의 문제로 구획이 되어왔고 사적 영역에서 인간의 가치가 어떻게 발현되는가 제가 이런 방식으로 지금 논의를 정돈을 해왔습니다. 이 세 개의 프레임 제가 지금 이 강의 때문에 이 세 프레임을 추가를 했는데 참고가 될까 싶어서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유학에 관련된 제 책의 한 챕터고 그래서 이런 도덕 이론을 갖고 있으면 유학에 대해서 지금 체험주의는 어떤 입장을 갖는 것일까를 한 세 구절만 뽑아봤습니다.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지금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요. 유학적 사유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 가정의 하나는 도덕이 우리 삶의 모든 가치를 수렴하는 최고의 가치라는 도덕주의다. 도덕주의는 인간이 도덕성을 통해 다른 유기체와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며 이 때문에 도덕성을 인간의 본질로 규정한다. 이러한 도덕주의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서양 철학사를 통해서 익숙한 믿음이긴 하지만 그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소박한 통속이론의 하나다.
유학의 재구성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서구 윤리학의 방법론적 반성 역사에 대한 통찰이다. 동아시아의 유학이 서구의 도덕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본성과 구조를 갖는다는 논변은 스스로를 동아시아에 유폐시키는 자가당착적 논변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유학은 보편적 도덕 이론으로서의 가능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유학이 동아시아인만을 위한 맞춤형 도덕으로 남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동서양의 모든 도덕 이론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스스로의 위상을 재구성해야만 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주의적 사회 안에서 유학의 사덕은 더 이상 규범적 강제성을 규정하는 덕목이 아니다. 오늘날 현실적인 규범적 강제성은 유학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론들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학적 이상은 본고의 도덕 영역에서 열리게 될 것이며 그것은 다시 새로운 가치로서 우리에게 제시될 것이다. 인의 예지라는 덕목 또한 형이상학적 원리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삶의 근원적 조건에 의해서만 정당화되어야 하며 또 정당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좀 자극적인 구절들이긴 합니다만 제가 유학에 갖고 있는 생각들을 한 챕터에 정리한 것 중에 주된 논지들을 간단히 소개해봤습니다. 혹시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이제 주제가 도덕이기 때문에 이 세 개 지금 프레임 유학과 관련된 것은 따로 추가를 해봤는데요. 여기까지 해서 제 말씀은 줄이고 더 구체적인 것들은 정말로 자유롭게 여러분의 의견과 제 의견을 좀 교환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양진 교수님, 장시간 강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